미국 기술이 전부 먹통이 될 줄이야. NSA 본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10년간 무적이던 미국 최고 기밀 위성이 한국 상공에서 완전히 꺼져버렸거든요. 처음엔 모두 비웃었어요. 한국 따위가 미국을 건드린다고. 유럽도 중국도 못한 일을요. 하지만 단 4초 만에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이 공개한 기술 하나로 전 세계 위성들이 동시에 흔들렸고 중국도 러시아도 손을 들었습니다.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국. 핵개발 불간섭, 위성 제재 금지, 한국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버지니아 본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4시 32분 버지니아 랭글리 NSA 본부 지하 3층 위성관제센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을 때 저는 커피를 막 한 모금 마신 참이었습니다. 저는 게이브 머피. 이 센터에서 10년째 스펙터9 위성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S9은 미국이 가진 최고 기밀 정찰 위성이었습니다. 지구 저궤도를 돌며 전 세계 군사시설을 스캔하는 괴물이었죠. 10년간 단 한 번도 오작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니터에 빨간 경고가 떠 있었어요. 궤도 변이 감지, 편차 0.003도, 지속시간 1.2초.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0.003도라는 건 사실 미세한 수치였어요. 대기권 난류로도 생길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발생 위치가 한국 상공이었거든요. 정확히는 경기도 평택 상공 고도 480km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로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S9의 궤도 데이터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유럽 상공, 중국 상공, 러시아 상공, 어디를 지나가든 궤도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공에서만 이상이 생긴 겁니다. 처음이었어요. 옆자리 동료인 톰이 다가왔습니다. 뭔데 그래? 게이브, 그가 물었어요. S9이 한국 상공 지날 때 흔들렸어. 아주 짧게. 톰이 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0.003도. 그거 오차 범위 아냐?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이야.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대기 요란일 수도 있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죠. S9이 한국 상공을 통과한 시각은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한밤중이었을 겁니다. 특별한 기상 이변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밤이었죠. 그런데 왜 흔들렸을까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더 뒤져봤습니다. 지난 6개월치 궤도 로그를 전부 열어봤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S9은 하루에 한 번 한국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3주 동안 총 4번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모두 한국 상공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했어요. 위성 기술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정보도 넣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8시쯤 제 상사인 마크 레인 부국장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는 책상 앞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게이브? 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S9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그에게 건넸어요. 한국 상공을 지날 때만 미세한 궤도 변이가 감지됐습니다. 마크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0.003도. 이건 오차 범위 아냐?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3주 동안 4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모두 한국 상공에서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한국이 뭔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 승인 받은 이후로 위성 기술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어요. S9을 건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우리 S9을 건드린다고? 게이브, 정신 차려. 유럽도 못 들었고 중국도 못 들었어. 한국이 감히 우릴 건드린다는 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한국 상공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경고해야 할 신호입니다. 마크가 자료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게이브, 자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좀 쉬는 게 어때?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야. 게다가 고급 레이더도 제대로 없어. 착각하지 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국장님,
저는 10년간 S9을 담당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신호예요. 심각한 건 자네 피해망상이야.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그냥 우연이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일이나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거든요.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는 확신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톰이 물었어요. 어땠어? 안 믿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우릴 건드릴 리 없대.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사실 말이 되긴 해. 한국이 뭐 대단한 기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를 켜고 S9의 실시간 궤도를 띄웠어요. 위성은 지금 중동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8시간 후면 다시 한국 상공을 통과할 겁니다. 그때 또 흔들림이 생길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상공 통과 예정 시각, 궤도 변이 재발 가능성 높음, 감시 필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점심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했지만 저는 자리를 지켰어요. S9이 다시 한국 상공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상공 고도 482km.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궤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궤도 변이 감지, 편차 0.004도, 지속시간 0.8초. 또 생겼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어요. 0.004도는 이전보다 3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마크에게 다시 보고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안 믿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혼자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상공에서만 생기는 흔들림, 10년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 신호.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는 밤새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S9의 궤도 이상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이번엔 그래프와 통계 자료까지 첨부했습니다. 한국 상공 통과 시에만 나타나는 패턴이 명확했거든요. 마크가 출근하기 전에 그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놨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에 마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부국장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게이브, 자네 또 이 얘기 하려고? 마크가 제 보고서를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네, 부국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패턴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상공에서만 궤도 변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부국장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였어요. 게이브, 솔직히 말하면 자네 주장은 말이 안 돼. 한국이 우리 위성을 건드릴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도 확보했고 위성 프로그램도 확장 중입니다.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핵잠이랑 위성 해킹이 무슨 상관이야. 한국은 아직 고급 레이더도 제대로 없어. S9을 건드린다는 건 불가능해. 착각하지 마.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마크가 말을 끊었습니다. 게이브, 0.003도 편차가 뭐가 그리 대단해. 그건 측정 오차일 수도 있어. 센서 결함일 수도 있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없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3주 동안 5번 반복됐어요. 모두 한국 상공에서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저를 지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눈빛들이었죠.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이브, 자네 한국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나?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요? 저는 그냥 데이터를 보고하는 겁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데이터 해석이 잘못됐어.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기술 수준도 한참 아래야. 자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마크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게이브, 이거는 여기서 종결하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임무에 집중해. 이건 명령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게이브, 마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 안 들려?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마. 한국은 위협이 아니야.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톰이 뒤따라왔습니다. 게이브,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다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0.003도가 정말 큰 문제인지.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S9의 실시간 데이터를 다시 띄웠어요. 위성은 지금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6시간 후면 또 한국 상공을 통과할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는 막혔지만 개인 조사는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S9 궤도 이상 현상 비공식 조사 일지, 한국 상공 통과 시 발생하는 미세 변이, 상부는 이를 측정 오차로 간주.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파 장벽에 스친 것처럼 S9은 한국 상공에서만 미세한 궤도 수정이 일어난다. 그날 오후 S9이 다시 한국 상공에 접근했습니다. 저는 모든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고도, 속도, 궤도 각도,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한국 상공 진입 30초 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입했습니다. 평택 상공 고도 479km. 처음 5초는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6초째에 신호가 왔습니다. 궤도 변이 감지, 편차 0.0035도, 지속시간 1.4초. 또 생겼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저는 곧바로 자세 제어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S9의 자이로스코프가 미세하게 반응했더군요. 마치 외부에서 무언가가 위성을 살짝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파 교란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어요. 레이저 공격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뭔가가 S9을 스쳤을 뿐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일에 저장했어요. 공식 보고는 할 수 없었지만 기록은 남겨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S9이 한국 상공을 통과할 때마다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됐어요. 편차는 0.003도에서 0.005도 사이였습니다. 패턴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 상공에서만 일어난다는 것. 저는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서 S9을 모니터링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게이브, 자네 요즘 너무 집착하는 거 아냐? 좀 쉬는 게 어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톰, 이건 진짜야. 한국이 뭔가 하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톰도 확신에 찬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S9의 흔들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NSA 내부 네트워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련 정보 파일들을 검색했어요. 핵잠수함 프로그램, 위성 발사 계획, 군사기술 동향, 모든 자료를 읽어 내려갔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곧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발사 예정일은 2주 후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때가 결정적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제가 알아낸 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바로 NSA 내 강경파였어요. 그들은 저와는 다른 이유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회의실이었어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공간이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크 부국장도 있었고 리처드도 있었어요. 하지만 낯선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사람들 같았죠. 한 남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콜먼. 국방부 정보국 부국장이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군인 출신이었죠. 표정이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 주제는 한국입니다. 콜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한국이 우주 군사 기술을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을 위협으로 본다고요? 콜먼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로켓 사진이 나타났어요. 2주 후 한국은 누리호를 발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과학위성 발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군사기술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핵잠 승인 이후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누리호도 평화적 목적의 발사예요. 콜먼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게이브 머피군요. S9 담당자. 네, 맞습니다.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콜먼이 말했습니다. 한국 상공에서 위성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여기까지 전달된 겁니까? 매우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콜먼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공격적 시험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상 현상을 보고한 것뿐이에요. 한국이 공격한다는 건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콜먼이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우주에서 미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거든요. 콜먼이 다시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엔 한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특정 지역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 한국 핵잠수함 건조 기지입니다. 콜먼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정밀 스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스캔하실 겁니까? S9을 사용합니다. 콜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직전에 S9으로 한국 핵잠 기지를 스캔하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S9은 한국 상공에서 이미 이상 현상을 겪고 있어요. 지금 접근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콜먼이 비웃었습니다. 머피, 당신은 한국이 우리 위성을 건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발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반발하면 어쩌려고요? 한국이 뭘 어쩌겠어요?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S9으로 스캔한다는 걸 한국은 알 수도 없어. 설령 안다 해도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콜먼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결정됐습니다.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 S9으로 거제 핵잠 기지를 정밀 스캔합니다. 한국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한국 상공에서 S9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이미 5번이나 이상 현상이 있었어요. 머피, 당신 업무는 위성 관제입니다. 콜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략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S9을 준비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이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톰이 다가왔습니다. 게이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9으로 한국 기지를 스캔한다는 건 사실상 정찰 행위야. 한국이 알면 외교 문제가 될 거야. 그런데 콜먼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던데. 톰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S9의 흔들림이 그 증거였죠. 만약 우리가 누리호 발사 직전에 접근한다면 한국은 반드시 알아챌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경파들이 한국을 건드리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S9의 미세한 흔들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더 큰 일은 그 다음이었죠.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이었어요. 콜먼의 명령대로 S9은 한국 거제 핵잠 기지를 스캔하기 위해 궤도를 조정했습니다. 저는 관제센터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새벽 2시, S9이 한국 상공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달랐어요. 정밀 스캔 모드였기 때문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전자기파 센서가 모두 작동 중이었습니다. 거제 기지를 향해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었죠. 톰이 제 옆에 앉아 모니터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게이브, 정말 괜찮을까?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예감은 안 들어. S9이 한국 상공 진입 30초 전이 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모든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고도 477km, 속도 정상. 자세 제어 정상. 진입했습니다. 처음 3초는 문제 없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한국 남해안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거제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신호 두절. 전체 센서 오프라인. 통신 끊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톰도 놀라 소리쳤어요.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S9에서 오는 모든 신호가 사라진 겁니다. 고해상도 카메라, 전자기파 센서, 통신 안테나, 자세 제어 시스템 모든 게 먹통이 되었어요. 저는 급히 백업 통신 채널을 시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비상 신호도 보냈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초째에 갑자기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 다시 데이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센서들이 하나씩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S9은 이미 한국 상공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로그를 급히 확인했습니다. 블랙아웃 시간 정확히 4초, 발생 위치 거제 상공 고도 477km, 복구 위치 대한해협 상공. 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S9이 4초 동안 완전히 꺼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체 센서가 먹통이 됐어. 10년 만에 처음이야. 아니, 역사상 처음이야. 주변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S9은 미국이 가진 최고 기밀 위성이었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도록 설계됐죠. 그런데 4초 동안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30분 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마크 부국장과 콜먼이 급히 달려왔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머피? 마크가 다그쳤습니다. S9이 왜 먹통이 된 거야?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거제 상공을 스캔하는 순간 전체 센서가 4초간 오프라인 상태가 됐습니다. 모든 통신이 끊겼어요. 시스템 결함인가? 콜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함이라면 일부 센서만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부 동시에 꺼졌어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콜먼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뭐라는 거야? 한국이 우리 위성을 껐다는 거야? 저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S9이 거제 기지를 스캔하려는 순간 블랙아웃이 발생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말도 안 돼. 리처드가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S9을 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S9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마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시스템 결함이야. 한국이 우리 최고 기밀 위성을 끈다는 건 불가능해. 그럼 10년 만에 처음 생긴 결함이 하필 한국 상공에서 생긴 건 우연입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거제 기지를 스캔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요. 콜먼이 팔짱을 꼈습니다. 머피, 자네 주장대로라면 한국이 미국 위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저는 똑바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난 3주간 S9은 한국 상공에서 5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4초간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시스템 점검부터 하자. S9에 기술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해. 그리고 이 일은 외부에 알리지 마. 기밀로 처리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표할 거야. 콜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S9 블랙아웃은 일시적 통신 장애였다고 해.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S9의 로그 파일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4초간의 블랙아웃. 그 4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센서 복구 순서를 분석했습니다. 통신 안테나가 가장 먼저 돌아왔고 그 다음 자세 제어, 마지막으로 카메라였어요. 마치 누군가 순서대로 다시 켜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스템 결함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S9을 껐습니다. 4초 동안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조용히 다시 켜졌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위성을 볼 수 있고 원한다면 끌 수도 있다는 메시지. 하지만 더 불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S9을 껐다가 켰을 뿐이었죠. 한국의 침묵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저는 S9의 시스템을 전부 점검했어요. 하드웨어 결함은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도 없었죠.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4초 동안 먹통이 된 겁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 누리호 발사일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관제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나로우주센터의 생중계 화면을 띄워놨죠. 누리호가 발사대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톰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뭔가 생길 것 같아?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해. 한국은 뭔가 준비하고 있어.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S9뿐 아니라 다른 미국 위성들의 데이터도 모두 띄워놨습니다. 거대한 불길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로켓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리호가 고도 300km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제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S9뿐 아니라 다른 위성들에서도 동시에 신호가 왔어요. 뭐야 이게? 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위성 7개에서 동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궤도 흔들림, 센서 간섭, 통신 지연, 모두 미세한 수준이었지만 분명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이상 신호가 한국 상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동이 누리호에서 뻗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국가 위성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NSA는 일부 외국 위성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중국 위성 3개, 러시아 위성 2개, 일본 위성 1개, 모두 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톰, 이거 봐.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상공의 모든 위성이 영향받고 있어. 그가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누리호에서 뭔가 나오고 있는 거야? 저는 누리호 발사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2단 분리 직후 뭔가 작은 모듈이 방출되는 게 보였어요. 공식 발표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페이로드 외추가 탑재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겼어. 그 순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머피.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긴급 상황이야. 5분 후 저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마크, 콜먼, 리처드뿐 아니라 CIA와 국무부 사람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콜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이후 우리 위성 7개에서 동시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요, 머피.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누리호에서 비공개 전자전 모듈이 방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듈이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켜 주변 위성들의 간섭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자전 모듈, 마크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저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명확해요. 접근하는 외국 위성의 센서를 순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전파 공격도 아니고 레이더 교란도 아니에요. 더 정교합니다. 특정 국가 위성만 골라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콜먼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 위성을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건가? 공격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란이에요. 위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S9의 4초 블랙아웃처럼요.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야? 결국 우리 위성이 무력화되는 건 똑같잖아. 차이는 큽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파괴는 전쟁 행위지만 교란은 방어 행위예요. 한국은 위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감시하는 위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CIA에서 온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든 우리 위성을 눈멀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 상공을 지나는 모든 위성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콜먼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건 용납할 수 없어. 한국이 미국 위성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건 국가안보 위협이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리호 발사는 성공적이었다고만 발표했죠.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경고예요. 조용한 경고. 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콜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응해야죠. 한국이 우리 위성을 건드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는 불안했습니다. 대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강경파들은 한국을 압박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위성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이상 신호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강도를 낮추고 있는 거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성을 감시하는 게 아니다. 위성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틀 후 NSA 본부는 완전히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누리호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 겁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로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콜먼이 이끄는 강경파와 국무부 출신 온건파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마크 부국장은 중간 어딘가에 있었죠. 콜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우리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협이에요.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건파를 대표하는 국무부 차관보 제니퍼 로렌스가 반박했습니다. 선제 대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이 우리 위성을 죽였습니다. 콜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공격 행위예요. 공격이 아니라 교란입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위성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무력화했을 뿐입니다. 무력화도 공격이야, 머피. 콜먼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결과는 똑같아. 우리 위성이 4초 동안 먹통이 됐고 누리호 발사 때는 7개 위성이 동시에 영향받았어요. 이게 공격이 아니면 뭡니까? 제니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방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S9으로 한국 핵잠 기지를 스캔하려 했잖아요. 한국은 그걸 알았고 차단한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정찰하는 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리차드가 가세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막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 제니퍼가 되물었습니다. 동맹국 군사시설을 몰래 스캔하는 게 합법입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크가 손을 들어 정리했어요. 진정들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콜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력화해야 해요. 한국이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 미국의 우주 패권이 흔들립니다. 무력화라는 게 뭡니까? 제니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 위성을 공격하자는 겁니까? 콜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택지를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제니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쳤군요. 동맹국을 공격하자는 겁니까? 그럼 한중 동맹이 성립되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어요. 콜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어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S9으로 핵잠 기지를 스캔하려 했잖아요. 머피. 자네 편이 어딘가? 콜먼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미국 편입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은 바로 잡아야 해요. 한국을 건드리는 건 실수입니다. 왜? 콜먼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뭔데? 한국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위성을 선택적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건드리면 우리는 그 기술을 영원히 잃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제니퍼가 가세했습니다. 그게 더 큰 재앙입니다. 한국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시아 전체를 잃어요. 콜먼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으로 간다고? 말도 안 돼.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동맹이라고 영원한 건 아닙니다. 제니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은 선택을 다시 할 겁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강경파는 한국에 대한 압박을 주장했고 온건파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양쪽 모두 제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톰이 다가왔습니다. 게이브, 너 완전히 중간에 끼었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양쪽 다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 어쩔 수 없어. 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거야. 사실보다 입장이 먼저지.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S9의 궤도가 떠 있었어요. 내일 다시 한국 상공을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강경파가 이기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외교적 항해, 경제 제재, 심지어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온건파가 이기면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한국과 협력해서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만들 수 있었죠. 저는 어느 쪽이 이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지금 미국이 내리는 결정이 향후 10년의 우주 패권을 결정할 거라는 것.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것.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파트너로 만들 것인가?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은 결국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서 진실을 말할 뿐이다.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릴 모양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기 전날 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뉴스 속보로 그걸 처음 봤어요. CNN 화면에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는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며 일부 비공개 탑재체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장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해당 탑재체는 우주안보 연구 목적이며 어떤 국가에 대한 공격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공식화한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톰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게이브, 뉴스 봤어? 한국이 인정했어. 비공개 탑재체가 있었대. 봤어.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혔네. 그게 문제야. 톰이 말했습니다. 뭘 하는 장치인지 모르잖아. 다음 날 아침 NSA에서 긴급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마크가 한국 발표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주안보 연구 목적이라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 누리호에서 방출된 모듈은 지금도 궤도에 있습니다. 고도 약 550km. 급궤도로 돌고 있어요. 그게 뭘 하고 있는데?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예요. 이 신호가 주변 위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콜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 위성을 교란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약한 신호만 내고 있어요. 마치 존재를 알리는 비콘 같은 겁니다. 하지만 증폭하면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위성들이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게이브, 큰일 났어. 전 세계 위성망에 문제가 생겼어.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군사 위성 2개가 갑자기 고도를 잃고 있었어요. 러시아 통신 위성은 신호가 끊겼습니다. 일본 기상 위성은 자세 제어에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들은 모두 멀쩡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오작동이 발생한 위성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모두 최근 한 달 이내 한국 상공을 정밀 스캔한 위성들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자기들을 감시한 위성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중국과 러시아 담당자들도 참여했어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중국 측 담당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위성 2개가 한국 기술 때문에 무력화됐습니다. 이건 공격 행위입니다. 러시아 측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위성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보며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작동이 발생한 위성들은 모두 한국을 감시하던 위성들입니다. 중국 군사 위성, 러시아 정찰 위성, 일본 첩보 위성 모두 한국 상공을 정밀 스캔했어요. 그래서 중국 측이 되물었습니다. 한국은 자기들을 감시하는 위성만 선택적으로 표적 삼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무차별 공격이 아니에요. 정밀한 방어 행위입니다. 콜먼이 비웃었습니다. 방어? 전 세계 위성을 흔드는 게 방어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방어가 맞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걸 막으려는 겁니다. 회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각국은 한국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가진 기술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제니퍼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머피,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 기술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위성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단지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죠? 큰 차이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파괴는 전쟁이지만 교란은 방어예요. 한국은 자기들을 지키려는 겁니다.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콜먼은 안 믿을 겁니다. 그는 한국을 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감시하는 행위를 한국은 모두 알고 있고 원한다면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누리호의 비공개 탑재체는
단순한 연구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위성망을 흔들 수 있는 기술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기술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공격이 아니라 경고다. 조금만 보여준 것이다. 전 지구적 위성망 전체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세계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거나 한국에게 의존하거나. 세계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선 지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새벽 3시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톰이었습니다. 게이브, 지금 당장 센터로 와. 전 세계 위성망이 난리 났어.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차를 몰아 NSA로 달려갔습니다. 관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패닉 상태였습니다. 톰이 저를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봐. 중국 위성 5개, 러시아 위성 3개, 인도 위성 2개, 전부 동시에 동기 오류가 발생했어.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동기 오류는 위성의 내부 시계가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였어요. 통신, 항법, 관측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오작동이었죠. 언제 시작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전부터요. 톰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저는 다른 화면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위성 3개도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유럽 위성 2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위성들은 모두 정상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위성들의 궤도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지난 24시간 이내 한국 상공 550km 지점을 통과한 위성들이었습니다. 누리호 탑재체가 있는 고도였죠. 이거 봐. 저는 톰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탑재체 근처를 지난 위성들만 오류가 생겼어. 그럼 한국이 일부러 그런 거야? 톰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적으로 타격하고 있어. 자기들을 감시하려 한 위성들만 골라서. 오전 7시쯤 긴급 국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인도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중국 측 대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공격으로 우리 위성 5개가 무력화됐습니다. 이건 우주전쟁 행위입니다. 러시아 측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도 대표도 항의했습니다. 우리 통신 위성이 마비됐습니다. 한국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보며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표적으로 삼은 위성들은 모두 한국 영공을 정밀 스캔하거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려 한 위성들이었어요. 방어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무작위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위성만 골라서 공격했다는 게 더 악질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화면에 궤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을 감시하려 한 위성들만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군사 위성, 러시아 정찰 위성, 인도 첩보 위성 모두 한국 상공을 정밀 스캔했어요. 한국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콜먼이 끼어들었습니다. 머피, 자네는 왜 계속 한국 편을 들어?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하고 있어요. 유럽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위성만 멀쩡합니까? 그게 한국 기술의 핵심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자국 위성을 보호하면서 다른 나라 위성을 선택적으로 교란할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정교한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측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전 세계 위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들을 감시하는 위성만 차단했을 뿐입니다. 러시아 측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결국 우리 위성이 망가진 건 똑같잖아요. 망가진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기 오류는 복구 가능합니다. 시계를 재설정하면 됩니다. 한국은 위성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혼란스럽게 끝났습니다. 각국은 한국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무력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기 오류가 발생한 위성들이 하나둘씩 복구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절로요. 톰이 놀라 말했습니다. 게이브, 중국 위성이 다시 작동해. 누가 고친 거야?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복구 신호가 한국 탑재체에서 나왔어요. 한국이 직접 고쳐준 겁니다. 러시아 위성도
인도 위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동기 오류를 일으킨 위성들을 다시 정상화시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당신들 위성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이 아니라 통제를 원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우주기술의 전략적 함의였어요.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위성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파괴가 아니라 통제를 선택했다. 이는 한국이 우주전쟁이 아니라 우주 질서 재편을 원한다는 신호다. 각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한국과 대결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는 위성망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요. 그 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NSA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여전히 한국 압박을 주장하고 있었고 온건파는 대화를 요구했죠.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한국에 접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저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인은 한국우주안보청이었어요. 공개된 연락처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찾아낸 비공개 채널이었죠. 저는 게이브 머피, 미국 NSA 소속입니다. 한국우주기술 담당자와 비공개 대화를 요청합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이었어요. 상부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접촉하는 건 징계 사유였죠. 최악의 경우 간첩 혐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6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게이브 머피 씨. 귀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워싱턴 DC 국립식물원에서 만나겠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박세원. 저는 그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박세원. 한국우주안보청 국장, 항공우주공학 박사 출신이었어요. 한국 위성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이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국립식물원에 있었습니다. 열대 온실 구역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약속 시간 5분 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게이브 머피 씨입니까?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세원 국장님이시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박세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머피 씨, NSA에서 허가받고 온 건 아니죠? 개인 자격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부는 모릅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공식 채널로는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박세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군요. 정치보다 사실을요. 저는 위성 담당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제 언어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한국이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세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머피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건 맞습니다. S9의 블랙아웃, 누리호 발사 때 위성 교란, 동기 오류 모두 우리가 의도한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확인받은 겁니다. 하지만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박세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우리 군사시설을 스캔하고 핵잠 기지를 촬영하고 통신을 도청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기술을 저는 말했습니다. 세계를 위협하려는 겁니까? 박세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보호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몰래 도청과 위성 감시로부터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방패,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거였죠. 그럼 한국은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밝히면 됐잖아요. 공개하면 압박이 시작됩니다. 박세원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요구할 거고 중국은 위협으로 간주할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공격하지 않지만 방어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요. S9 블랙아웃은 경고였고 위성 교란은 시연이었으며 동기 오류 복구는 선의의 표시였던 겁니다. 박세원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머피 씨,
당신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미국에 전해주십시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감시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를 만든 것뿐이에요. 하지만 NSA 강경파는 안 믿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위협으로 봅니다. 그럼 당신이 설득해야죠.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때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크게 울려서 당황스러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박세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피 씨,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밥은 제대로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얘기는 밥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요. 30분 후 우리는 워싱턴 코리아타운의 작은 한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자 박세원이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삼겹살 2인분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잠시 후 두툼한 고기와 반찬들이 테이블 가득 나왔습니다. 박세원이 직접 고기를 구우며 말했어요. 머피 씨, 한국에서는 중요한 얘기할 때 밥을 같이 먹습니다. 신뢰는 데이터만으로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세원이 잘 구워진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드세요. 한국 돼지고기입니다. 미국 것보다 맛있을 겁니다. 저는 상추에 고기를 싸서 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놀랐어요.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세원이 소주잔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좋은 게 많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요.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자 목이 화끈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머피 씨는 한국 우주산업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박세원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을 반도체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우주기술은 별로 없는 줄 알았죠. 박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99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했어요. 우리별 1호가 그 시작이었죠. 그가 고기를 한 점 집어먹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2013년에 나로호로 첫 발사에 성공했고 2022년에는 누리호로 완전 독자 발사 능력을 갖췄습니다. 30년이 걸렸어요. 저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30년이면 짧지 않네요.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늦은 출발이죠.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로켓만 쏘는 게 아니라 위성 기술, 특히 방어 기술에 집중했어요. 왜 방어 기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주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한국은 늘 감시받는 나라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우리를 지켜봤어요. 군사 위성으로, 정찰기로, 온갖 방법으로요. 우리 주권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박세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을 감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자고요. 오비탈 팬텀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15년간의 연구 끝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15년이요?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전 세계 위성 신호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교란 기술을 개발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박세원이 다시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어요. 특정 주파수를 차단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국가별로, 위성별로 선택적 교란이 가능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NSA에서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박세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작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머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S9을 처음 감지했을 때 놀랐습니다. 미국 최고 기밀 위성이 우리를 스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경고를 보낸 겁니다. 4초 블랙아웃이요.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저는 고기를 한 점 더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한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파괴가 아니라 방어로요.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박세원이 한 병을 더 주문했어요. 우리는 계속 고기를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한국 우주산업의 역사, 기술 개발 과정,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박세원은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저는 경청했습니다. 머피씨, 박세원이 마지막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주강국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배가 부르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한국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1시간 더 대화했습니다. 박세원은 한국 기술의 원리를 설명해줬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모든 위성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시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를 만든 것. 헤어질 때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머피씨, 당신은 경력과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존중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과 접촉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공격이 아니라 보호.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 전에 먼저 한국 기술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박세원과의 만남 이후 저는 모든 데이터를 재분석하기 시작했어요. S9 블랙아웃부터 위성 동기 오류까지 전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며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윤곽이 잡혔어요. 한국이 가진 기술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톰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S9이 블랙아웃 됐을 때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미세한 신호 변화가 있었어. 톰이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뭔데? 위성 식별 신호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위성은 고유한 전자 신호 패턴을 가지고 있어. 한국은 그 패턴을 수년간 수집한 거야.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해? 한국은 전 세계 위성 패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 저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미국 위성, 중국 위성, 러시아 위성, 각 나라 위성의 특징을 전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특정 국가 위성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야? 톰이 놀라 물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교란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특정 국가 위성만 선택적으로 꺼버릴 수 있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리호 탑재체가 보낸 신호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위성을 끄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크에게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펼쳤어요. 부국장님, 한국 기술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마크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물었습니다. 뭔데?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위성 패턴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수년간의 관측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국가 위성만 선택적으로 꺼버리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플랫폼, 마크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도표를 띄웠습니다. 세계 최초 우주 사이버전 플랫폼입니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능은 명확합니다. 특정 국가 위성을 잠시 먹통으로 만들 수 있고 한국 관련 정보만 자동으로 가릴 수 있으며 위성 해킹 시도를 역추적할 수 있어요.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가능해. 이미 증명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S9이 4초간 먹통이 된 것, 중국, 러시아 위성들의 동기 오류, 모두 한국이 선택적으로 타격한 겁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콜먼과 제니퍼도 참석했어요. 저는 같은 브리핑을 다시 했습니다. 콜먼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우리 위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야? 조종이 아니라 차단입니다. 저는 정확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특정 위성을 선택해서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목적은 뭡니까? 방어입니다. 저는 박세원과의 대화 내용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한국은 모든 나라가 자기들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패예요. 콜먼이 비웃었습니다. 방패? 우리 위성 7개를 동시에 꺼버리는 게 방패야. 한국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S9으로 한국 핵잠 기지를 스캔하려 했잖아요.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은 그걸 막은 겁니다.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성을 막겠다는 거야? 우리가 감시를 계속하면 그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협력하면 다릅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콜먼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을 위협하는데 파트너?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세계 위성망을 흔들 수 있는 나라예요. 이미 중국도 러시아도 당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비탈 팬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궤도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게 작동하면서 모든 위성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로 자국 방어망을 구축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머피,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위성 패턴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새 위성을 쓴다 해도 곧 파악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을 앞서는 건 최소 5년은 걸릴 거예요. 콜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면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감시를 멈추면 교란도 멈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제 선택지는 명확해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비탈 팬텀. 한국이 만든 건 공격 무기가 아니라 완벽한 방어막이다. 모든 나라가 한국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차단하는 기술.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위성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없다. 사흘 후 강경파가 움직였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톰이었습니다. 게이브, 큰일 났어. 콜먼이 뭔가 하고 있어. 지금 당장 센터로 와.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관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부분 콜먼 쪽 사람들이었죠. 톰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콜먼이 S9을 움직이고 있어. 한국 최신부를 해킹하려는 것 같아. 뭐라고? 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승인받았어?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국방부 사람들이 와 있어. 뭔가 계획된 거야. 저는 관제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S9이 궤도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한국 상공으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모든 센서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콜먼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머피, 자네는 이 작전에서 제외야. 밖으로 나가. 무슨 작전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S9으로 뭘 하려는 겁니까? 한국의 실체를 파악하는 거야. 콜먼이 답했습니다. 오비탈 팬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부 해킹해서 알아낼 거야.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쳤습니까? 한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S9은 접근하자마자 무력화될 겁니다. 콜먼이 비웃었습니다. 이번엔 다르지. 우리도 준비했어. S9에 새로운 대응 모듈을 장착했거든. 한국이 교란해도 버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우리 위성 패턴을 전부 알고 있어요. 대응 모듈 정도로는 해봐야 알지. 콜먼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국방부 승인받은 작전이야. 자네는 빠져. 저는 회의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톰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니퍼에게 연락해야 해. 온건파가 막아야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S9은 한국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20분 후 관제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니터가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S9 신호 두절, 전체 시스템 오프라인, 통신 불가. 콜먼이 소리쳤습니다. 대응 모듈은 왜 안 작동해? 작동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3초 만에 무력화됐어요. 한국이 대응 모듈까지 꺼버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S9은 한국 상공에 접근하자마자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이번엔 4초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꺼져 있었죠. 1분이 지나도 S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콜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왜 안 돌아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S9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부국장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도 안 돼. 콜먼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최고 기밀 위성인데. 2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 다시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S9은
이미 한국 상공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S9을 2분 17초 동안 완전히 꺼버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시 켜졌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위성을 원하는 만큼 오래 꺼둘 수 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콜먼은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어요. 제니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콜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머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한국 기술을 빼앗는 건 불가능합니다. 함께 써야 합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의 협력 제안을 해야 해요. 위성 전쟁을 막을 유일한 길입니다. 콜먼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한국 따위한테 굽히라는 겁니까? 굽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우주 패권의 한 축이 됐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회의는 온건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콜먼과 강경파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국방부도 한국 공격 시도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세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원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머피 씨.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협력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경파의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드는 우주 질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강경파는 몰락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려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 남은 건 협력뿐이다. 위성 전쟁을 막을 유일한 길. 일주일 후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첫 공식 협상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미국 측에는 제니퍼 차관보를 비롯해 국방부, 국무부, NSA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콜먼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해임된 상태였죠. 한국 측에서는 박세원 국장과 외교부 차관,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2명이 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니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국장님,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우주 협력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박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하지만 협력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박세원과 사전에 조율한 내용이었거든요. 첫째, 박세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핵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 관련 사업에 대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한 명이 난색을 표했어요. 그건 NPT 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도 서명국이잖아요. 박세원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NPT를 준수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의 주권적 결정에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가 있습니다.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겠습니다. 박세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한국 위성 프로그램에 대한 그 어떤 제재나 압박도 하지 않습니다. 누리호 후속 발사, 군사 위성 배치, 우주방어 시스템 구축,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이번엔 NSA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오비탈 팬텀 같은 교란 시스템도 포함됩니까? 당연합니다. 박세원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자위권입니다. 미국도 자국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니퍼가 잠시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우주방어 시스템 개발을 인정합니다. 박세원이 세 번째 항목을 꺼냈습니다. 셋째, 만약 미국이 이 약속을 어길 경우 한국은 오비탈 팬텀을 전면 가동할 권리를 갖습니다. 미국 위성을 포함한 모든 감시 자산에 대해서요. 회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항의했어요. 그건 위협 아닙니까? 위협이 아니라 보장입니다. 박세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S-9로 우리 기지를 스캔하거나 우리 위성을 해킹하려 시도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게 이런 요구를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당당했고 미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국장님,
조건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미국 내부 설득이 쉽지 않을 겁니다. 박세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관 보니 미국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S-9로 우리를 해킹하려다 실패했잖아요. 이제 남은 건 협력뿐입니다. 그게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제니퍼가 동료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난처한 표이였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수락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요청이 있습니다. 박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비탈 팬텀 기술을 공유해 주십시오.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은 아니더라도 원리라도 알려주신다면 우리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박세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원리는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기술은 공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방어만요. 그리고 국제 감시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도 한국도 다른 나라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국제우주안보 체제를 함께 만들죠. 협상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조율했어요. 한국의 핵 프로그램 불간섭, 위성 제재 금지, 오비탈 팬텀 원리 공유, 국제감시 체제 구축, 모든 게 합의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제니퍼가 저를 불렀습니다. 머피. 이게 최선이었을까? 그녀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입니다. 한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협력하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굴욕적이야.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저자세로 협상한 적이 언제였나? 굴욕이 아니라 현실 인정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주 패권의 한 축이 됐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박세원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머피 씨,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평화적으로 끝났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장님,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미국은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다. 한국은 단호했고 미국은 양보했다. 핵개발 불간섭, 위성 제재 금지, 한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제 우주는 미국만의 공간이 아니다. 한국과 함께 만드는 공간이다. 협상 후 저는 제네바 국제회의장에 서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한국 박세원이 국제우주안보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회의장에는 50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모두 한국이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제 옆에 있었고 마크도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죠. 콜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임됐거든요. 박세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통역 이어폰을 끼고 저는 숨을 죽였어요. 여러분, 박세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전 세계는 우주에서 새로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위성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세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한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의 위성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를 감시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을 뿐입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성들이 무력화됐습니다. 이건 공격 아닙니까? 박세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 교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복구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성을 막겠다는 겁니까? 감시를 멈춰주신다면 우리도 교란을 멈출 것입니다. 박세원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원합니다. 대결이 아니라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제니퍼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잘하고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박세원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새로운 협정안이 나타났죠. 우주안보 상호존중 협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은 제안합니다. 박세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서로의 우주 자산을 존중합니다. 무단 감시를 중단하고 투명하게 협력합니다. 한국은 우주방어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표로 제니퍼가 일어섰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공동 우주안보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유럽도 동참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일본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일본 역시 협력을 원합니다. 아시아 우주안보는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망설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기술을 공유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박세원이 답했습니다. 오비탈 팬텀의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감시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 기술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패권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박세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전쟁터가 아니라 협력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회의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최종 합의문이 나왔어요.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이 공동 우주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옵저버로 참여하기로 했죠. 협정 서명식 날 저는 박세원을 만났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였어요. 축하합니다, 국장님.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머피 씨.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하늘이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 수천 개의 위성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세원이 답했습니다. 미국 측 책임자가 되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오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은 전쟁 기술이 아니라 평화 기술을 만들었고 세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S9의 흔들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협력으로 끝났다. 위성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주는 대결이 아니라 협력의 공간이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서게 됐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로서. 그 후 저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박세원과 함께 국제우주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고속철도로 단 20분이었어요. 미국이라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박세원이 제게 숙소를 마련해줬습니다. 강남 인근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짐을 풀고 첫날 밤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새벽 1시였죠. 미국이었다면 편의점 샌드위치나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세원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고프시면 배달 앱 써보세요. 24시간 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앱을 열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 주문이 될까 싶었죠. 하지만 화면에는 수백 개 식당이 떠 있었어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한식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문 앞에 뜨거운 고기와 반찬이 도착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에 따뜻한 식사를 집 앞까지 배달해준다니요. 다음날 아침 박세원을 만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새벽에도 배달이 되는군요. 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24시간 사회니까요. 택배도 내일 오전까지 도착할 겁니다.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제 주문한 책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9시에 택배가 왔습니다. 주문한 지 18시간 만이었어요. 미국이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겁니다.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지하철은 5분마다 왔고 와이파이는 지하에서도 터졌어요.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순식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고 빠르게 움직였으며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박세원이 저를 회식에 초대했습니다. 우주안보청 직원들과 함께였죠. 우리는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돌았어요. 머피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박세원이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요. 배달, 택배, 교통,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우리는 좁아서 빨리빨리 해야 살아남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마시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오비탈 팬텀도 그래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박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걸렸어요. 수없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식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배운 게 많았어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정확했고 효율적이면서도 꼼꼼했습니다. 회의는 짧았지만 결론은 명확했고 일정은 타이트했지만 결과는 확실했어요. 한국 기술은 투명하게 공개됐고
각국은 방어 시스템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국제우주안보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된 후 더 이상 몰래 감시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모두가 존중하며 협력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결국 참여했죠. 한국 기술 없이는 위성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어느 날 서울 사무실에서 박세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머피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수천 개 위성이 돌고 있었습니다. 머피 씨는 한국에서 뭘 가장 많이 배웠어요? 박세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겸손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일하죠.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냥 해냅니다. 오비탈 팬텀처럼요. 박세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식입니다. 빠르지만 정확하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S9이 여전히 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과 협력하며 평화롭게 궤도를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데이터만 믿던 분석관에서 사람을 믿는 협력자가 됐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겁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이고 경쟁보다 중요한 건 협력이라는 것을요.